네, 안녕하세요. 신호전달 마지막 시간, 호르몬 신호전달에 대해서 그게 일종의 피지올로지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그 전에 공부했듯이 어디 갔습니다. 엔도크라인 티슈, 내분비 조직은 내분비 호르몬을 합성해서 혈액 내로 분비하는 조직을 뜻하고 엔도크라인 티슈, 그죠? 그럼 뭐 부신, 피질 이런 거. 그리고 엑소크라인 티슈는 조직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자의 경우 이거 판크레아스 이자죠, 그죠? 이 아저씨가 들고 있는 거. 이자에서 소화관 내부로 분비하는 소화 효소가 바로 외분비 물질이죠. 소화관 내부는 이자가 이렇게 여기 달려 있고 십이지장 근처에 여기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창자 안쪽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곱창 안쪽은 여기는 외부죠, 외부. 세포 내부가 아니에요. 신체 외부예요, 외부. 목구멍부터 저기 뒤쪽 구멍까지 하나 일렬로 쭉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관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외부다. 그래서 소화관 내부는 몸의 외부죠, 외부. 외부로 분비하는 외분비 물질, 엑소크라인 물질. 이자는 내분비 호르몬인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 둘 다 분비하니까 이자의 경우에는 내분비 조직 그리고 외분비 조직을 모두 하는 소중한 장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엔도크라인 티슈는 내분비, 혈액 내로 분비하는 거. 그렇죠? 혈액 내로 분비하는 조직이고. 근데 얘가 이제 황당해하죠.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시그널링, 뭐 EGF 시그널링, 나치 시그널링, 뭐 윈트 시그널링 이런 건 다 뭐냐? 이런 건 페라크라인 시그널링. 근처의 세포에게만 전달되는 지역구죠, 지역구. 하지만 이 엔도크라인 티슈에서 분비되는 엔도크라인 시그널링은 혈액을 타고 타겟 티슈에게 다 가니까 제가 일종의 전국구라고 그랬죠.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개체 내 몸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체로 다 가게 되는 거. 이거는 전국구, 그리고 페라크라인 시그널링은 지역구, 근처의 세포에게만 분비가 된다. 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세포 생물학에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생리학이나 일반 생물학에서 많이 공부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소마토트로핀, 성장 호르몬 다 알고 계시죠? 몸의 성장.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2차 성징의 발현 다 아시죠?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다이록신, 대사 조절, 알도스테론, 혈액 내 염분 조절, 인슐린, 혈당 조절 이런 건 잘 아시죠?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혈액 내 칼슘 레벨 조절,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지만 아드레날린이라고 더 많이 하죠.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반응 조절,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신체 방어 조절. 위의 리스트가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내분비 호르몬들이다. 이 섹션은 사실 넘어갈게요. 자, 내분비 호르몬은 아미노산 유도체, 펩타이드, 단백질, 스테로이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엔도크라인 호르몬 분리해 볼게요. 자, 아미노산 유도체는 파란색으로 쉐이딩했고,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몇 개 연결되면은 너무 많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다 비슷한 말이죠. 펩타이드, 올리고펩타이드, 좀 적은 건 올리고펩타이드, 이렇게 더 많아지면 폴리펩타이드 하는데 전체를 다 아울러서 펩타이드라고 해요. 단백질이라고 불리기에는 이 아미노산 개수가 좀 적은 거. 이거 대표적으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얘네들은 단백질, 그리고 여기 스테로이드, 요 링 4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 아미노산 유도체 볼게요. 되게 타이로신 유도체가 많죠. 여기 있는 애들은 주로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여기 타이로신, 벤진 링을 가지고 있죠. 우리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에 대해서 지난 챕터에서 많이 배웠죠. 자, 보시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다른 이름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 타이록신 이런 거 보면 다 타이로신과 비슷하게 생겼죠. 타이로신에서 유도체,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분자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첨가된다든가 이러한 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타이록신 등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바소프레신 이런 것들은 펩타이드고, 사이로트로핀 릴리싱 호르몬 이런 것도 펩타이드다. 하지만 뇌하수체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고, 우리 성 호르몬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짧은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호르몬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글루카곤도 29개의 아미노산, 인슐린도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서 단백질이라기보다는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 호르몬이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 펩타이드라고 불러도 되고 단백질이라도 불러도 되는 거죠, 사실. 단백질이라고 더 많이 얘기들 하죠. 측분비, 근거리 분비 호르몬에는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등이 있다. 이건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혈액을 타고 멀리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는 약간 좀 미안한데 우리가 페라크라인 호르몬이라고 특히 불러요. 페라크라인 시그널링이라고 배웠죠. 페라크라인 시그널링.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페라크라인 호르몬, 측분비, 근거리 분비 호르몬, 히스타민.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티딘의 유도체, 히스티딘, 저는 링을 가지고 있는 질소가 포함된 링을 알그룹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죠. 그러한 아미노산이죠. 자, 히스타민은 히스티딘의 유도체, 프로스타글란딘 지방산 유도체, 불포화 지방산 아라키도닉 애시드, 아라키도닉 애시드 그 더블 본드를 4개 가지고 있는 영하 70도 정도 돼야지 어느 점을 가진 굉장히 불포화 된 곳이 4군데나 있는 뭐 불포화 지방산의 끝판왕이죠, 그죠? 아라키도닉 애시드.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접혀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부른다. 자,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은 마스트셀, 비만세포, 마스트셀, 비만세포, 뭐 이러한 염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액션을 하는 세포죠. 비만세포, 마스트셀이 분비한다. 마스트셀이 뭔지는 나중에 면역학 편에서 배우도록 하자. 면역학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뭐 이 교과서를 또 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책이 잘 팔려야지 사기작을 만들겠죠. 파라크라인 호르몬. 자, 이제 여기서 아드레너지ክ 호르몬에 의해서 fight or flight response가 조절된다. fight or flight. 자, fight or flight. 뭐 요즘 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거의 못 타고 있지만 제주도 같은 데 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요즘은 비행기 타고 그러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사실 fight or flight response라는 이름을 붙일 때만 해도 비행기를 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었죠. 예전에는 이륙될 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쫄아가지고 이륙할 때 뭐 착륙할 때 그 비행기 자리 옆에 있는 의자 팔걸이 난간 있죠. 그걸 꽉 잡아가지고 이제는 한때 그런 게 유행했다고 해요. 거기 뭐 사람들이 하도 그걸 꽉 잡아서 거기 온갖 그 힘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비행기를 뭐 폐기하게 되면 그 난간 비행기를 폐기하는 경우보다는 그 비행기 안에 좌석 같은 거를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 난간을 빼돌려 가지고 난간 손잡이에 온갖 힘이 다 농축되어 있다고 그걸 뭐지 알아가지고 뭐 어떤 무속인들이 뭐 팔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만큼 비행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fight or flight response. fight. 또 싸울 때 어때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한 반 친구랑 격퇴역 하다가 너 방과 후에 보자. 그럼 자기가 싸움에 자신 있거나 저 친구를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쫄리고 맞아서 큰일 날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그러면은 막 두근두근 떨리고 하루 종일 밥맛이 없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하얘지고 옆에 친구가 너 왜 그래? 너 왜 얼굴이 허해? 그러면 나 방과 후에 얘랑 붙기로 했는데 너무 쫄려.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말은 참아 못하고 어쨌든 fight or flight response는 어쨌든 그거는 비행이나 싸움을 앞두고 몸이 긴장된 거죠. fight 할 때나 flight 할 때처럼 엄청나게 긴장되는 상황에 몸의 여러 장기가 대처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아드레너지ክ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관여한다. 자, fight or flight response는 어떤 게 있을까? 심장 박동 증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겠죠. 그리고 동맥 확장, 바빠지는 호흡. 그렇겠죠? 막 두근두근. 싸울 것 같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바빠지는 호흡이 fight or flight response의 효과이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러한 동맥 확장, 뭐 심장, 심근, 박동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신호 전달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드레너지ክ 리셉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알파 아드레너지ክ 리셉터 그리고 베타 아드레너지ክ 리셉터. 알파 아드레너지ክ 리셉터는
알파, 베타. 앞에 나온 게 왠지 좋을 것 같죠? 얘가 왠지 좋은 것 같으니까 얘는 두 개를 다 결합해요. 누구?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모두 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에피네프린과의 결합력이 더 좋다. 더 선호하는 결합 상대이다. KD 값이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에피네프린만 결합한다. 이건 뭐 외워두세요. 또 각기 활성화하는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이 다르다. 다른 친구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 가장 알파 얼굴도 다르게 생겼고 베타 감마의 얼굴도 제가 각기 다르게 그렸어요. 각기 활성화하는 G 프로테인도 각기 다르다. 자, 그래서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포스포라이페이즈 C 베타, 칼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이제 뭔지 아시죠? PLC가 IP3를 만들어서 칼슘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증가하고 칼슘과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에 의해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가 활성화되는 거. PKC 신호 전달에서 배웠죠? 자,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둘 다 결합한다고 했어요. 얘가 활성화되면은 G 프로테인 패밀리가 평소에 자고 있다가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딱 결합하면은 얘가 활성화되죠. GDP를 차고 있다가 GTP로 갈아타니까 GDP를 갖고 있다가 GTP로 갈아차니까 얘가 활성화되고 떨어져 나와서 타겟 분자가 있죠. G알파는 옛날에 와인바에 갔었는데 실제로는 타겟 분자가 결합한다. 누구? 포스포라이페이즈 C 베타. 포스포라이페이즈 C, PLC는 감마하고 베타가 있는데 기억나죠? 베타는 이러한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감마는 뭐예요? 감마는 포스포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활성화되죠. 자, 어쨌든 G알파가 활성화되어서 PLC 베타를 활성화시킨다. 그럼 PLC 베타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PLC 베타가 활성화되면은 PIP2, 얘는 라이페이지죠. 포스포라이페이지이기 때문에 PIP2를 잘라서 IP3와 DAG,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을 만들어낸다. 잘 알고 계시죠?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 만들어지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과 IP3가 칼슘 이온 나와라. 얍.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소포체 안에 IP3 이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PKC는 칼슘과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칼슘 켈모듈린도 역시 활성화되죠. 그러면은 우리 PKC와 켈모듈린이 혈관 수축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렸는데 실제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 이 켈모듈린이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카이네이즈 MLCK 활성화, 액틴 마이오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맥을 둘러싼 스무트 머슬의 수축을 유발한다. 이 동맥을 이루는 여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겠죠. 혈관 내피세포, 그런데 액틴, 마이오신 이런 거 근수축 배우셨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수축을 해서 이 동맥의 이 지름이 줄어든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vaso constriction. 잘 외워두세요. vaso 앞에 vaso가 붙으면 되게 뭐 혈관과 관련된 거죠. vaso constriction도 아시죠? constriction 수축.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진 조직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이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이 PLC, PKG 패스웨이를 통해서 vaso constriction이 일어난다. 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어떨까? 얘는 사이클릭 AMP 프로테인 카이니즈 A 패스웨이, 다른 패스웨이죠, 그죠? 얘를 통해서 이번엔 dilate라는 동사는 확장하다, 구멍이 커지다 그런 뜻이죠, 그죠? dilation, 확장, 혈관 확장을 일으킨다. 자, 베타 리셉터에 에피네프린이 결합하게 되면 이번엔 아까랑 그림을 다르게 그렸어요. 다른 패밀리죠? G알파, 얘가 GTP를 차고 활성화되어서 얘는 어디로 가냐? 얘는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와 결합해서 ATP를 사이클릭 AMP로 만들게 되면 사이클릭 AMP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의 레귤레토리 서브닛과 결합해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의 캐탈리틱 서브닛이 활성화되면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여기는 이렇게 잡아서 뜯어가지고 이 혈관의 지름을 늘리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뭐 여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인산화시키겠죠. 여기 나오죠.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카이네이즈 MLCK의 인산화를 통한 불활성화. MLCK가
pKa에 의해서 인산화되면 얘가 inactivation, 불활성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세폰의 칼슘이온 농도의 감소 등을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 신난다, 혈관 확장, 혈액순환 콸콸콸, 그죠? vasodilation.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차피 우리 몸의 혈액은 한정되어 있죠. 혈액을 더 순간적으로 더 많이 만든다든가 더 많이 뭐 갑자기 없는 혈액이 생겨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부분에는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에는 혈액을 많이 보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혈액을 적게 보내는 걸 이용해서 혈액이 일종의 자원이죠, 그죠? 산소도 운반하고 에너지도 운반하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기관에는 vasodilation, 혈관 확장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더 많이 보내고 어차피 전체 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많이 보내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관에는 혈액을 적게 보내겠죠. 그렇죠? 그러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관은 vaso constriction을 통해서 혈액을 적게 보낸다. 그렇죠? 그래서 놈이 아니라 필요한 놈에게 혈액을 몰아준다. 지금 fight or flight response를 공부하고 있었죠. fight or flight response. 열심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라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렇죠?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기관에는 혈액을 보내주고 그것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관에는 혈액을 vasoconstriction을 통해서 혈액을 좀 덜 보낸다. 그럼 그 기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피네프린과 같은 아드레너직 호르몬이 분비되면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진 조직에서는 아까 배웠죠? 앞에서 배운 거 PLC, PKC 패드웨이를 통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vasoconstriction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진 조직에서는 혈관이 확장되어 여기는 무슨 시그널이겠죠? Cyclic AMP, PKA pathway 혈관이 확장하여 vasodilation 그죠? Fight or flight response를 일으킨다. 나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위급 상황이 오면은 평소의 다른 신체 기본 기능을 잠깐 낮추고 즉 에너지와 산소, 혈액을 덜 보내고 위기 상황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심장과 호흡기와 근육에 올인한다. all in 그죠? 에너지와 산소, 혈액을 몰아서 보낸다. 그래서 베타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진 페리페럴 티슈 주변 조직의 혈관은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혈관이 수축하죠. 돼지 껍질 그랬는데 돼지 껍질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돼지 kop질을 좋아해가지고 돼지 껍질이 어떤 거는 잘 구워지면 쫄깃쫄깃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간혹 이런 어떤 경우 이렇게 니플이 보여가지고 징그러워가지고 못 먹겠어요. 털도 막 있고 그리고 키드니, 신장도 어떤 고깃집에 가면 신장을 구워주는데 별로 요즘 뭐 다이제스티브 트랙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곱창이 특히 왕십리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먹방에 한번 TV에 출연한 이후에 거의 막 곱창집에 줄을 쓰듯이 해서 보시면 이런 쪽으로는 피가 덜 간다. 얘네들은 그럼 이런 조직은 뭘 가지고 있다?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진 heart and bronchiole, 심장과 기관지 이런 조직의 세포에는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있어요. 그럼 피가 콸콸콸 쏟아진다. 그래서 fight or flight response에서는 피부에 피가 안 통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리고 체하죠.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데 fight or flight response 우리 시험날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 수능을 보러 간다든가 그런 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체하는 경우 많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소화기로 피가 안 가 소화가 안 되기도 한다. 소화고 그죠? 자, vasodilation, 혈관 확장은 혈압 강화와 관련이 있다. 당연히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지. 아마도 이 책을 읽고 계신 몇몇 분들은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혈압약을 찍고 계실 텐데 그 메커니즘도 여기서 잠깐 알아보자.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그죠? 수축계, 이완기 혈압 150, 100이면 고혈압이죠. 약 먹어야 돼요. 정상 혈압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죠.
베타 블로커,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이니비터, 에피네프린이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붙지 못하게 위해서 심장 박동을 억제함.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바소 컨스트릭터인 엔지오텐신 2의 형성을 억제함. 칼슘 채널 블로커, 뇌폰의 칼슘 농도의 증가를 막아 혈관 수축을 억제함. 대개 이러한 혈압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드시는 분들은 각각 저것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학생들은 뭐 아직 드시는 분 뭐 간혹 있긴 있는데 젊은 분들이 그거라면 더 큰 문제긴 하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제가 먹는 약이 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더 자세한 것은 뭐 생리학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또 재밌는 얘기 나오죠? 나이 작용 메커니즘도 결국 혈관 확장이다. 바이아그라, 그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의사들 매출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그런 약품이죠, 그죠? 바이아그라, 실데나필 사이트레이트, 얘가 결국은 그 원하는, 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저걸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혈관이 확장되죠. 혈관이 확장돼서 그 극소 부위에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가지고 피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결국 원하는 표정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바소다이레이션. 바소다이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게 하느냐? 자, 보세요. 나이트릭 억사이드. NO가스가 이것도 일종의 2차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2차 신호 전달 물질인데 얘가 활성화되면은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자,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라는 거 배웠었죠?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뭘 만들어요?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는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효소였죠? 사이클릭 AMP 말고 사이클릭 GMP도 있어요. GTP를 사이클릭 GMP를 만드는 효소는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자,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신경 신호 전달 물질에 의해서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사이클릭 GMP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 자, 드디어 또 새로운 카이네이즈가 나왔다.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를 활성화시키고, 사이클릭 GMP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를 활성화시키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는 VASP라는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애가 인산화되면은 말초 혈관이 확장되게 돼요. 반면에 이 사이클릭 GMP가 항상 레벨이 높은 건 아니고 우리 몸에는 항상 기량작용이 있죠. 사이클릭 GMP가 늘어나면 걔를 또 줄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호전달 물질은 항상 증가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마친 후에 다시 정상 레벨로 떨어져 줘야 돼요. 레벨이. 신호전달 물질의 뇌폰의 레벨은, 전달 물질의 농도는 증가했다가 금방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포스포타이로신 같은 거 리셉터에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뭐 한 5분 뒤에는 금방 다시 떨어져요. 신호를 쭉 주고 그 이후에 신호를 한번 준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배웠던 신호 전달의 타임 갭 같은 것도 잘 알아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스 메커니즘 패스웨이에서 리셉터와 라이간드가 결합하면은 포스포타이로신 같은 건 약 5분 정도의 맥시멈이고 15분, 30분 뒤에는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맥카이네이즈 인산화 같은 거, 뭐 P-얼크 이런 거는 뭐 1시간, 30분 이럴 때 맥시멈이고 뭐 24시간 후에는 다시 없어져요. 신호 전달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픽으로 일어나서 나타난다. 계속 턴온되어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릭 GMP는 신호 전달을 한번 쓰여서 PKG를 활성화시키면 그 이후엔 필요가 없으니까 포스파다이에스테레이즈라는 엔자임이 사이클릭 GMP를 고리를 잘라서 그냥 GMP로 만들어버린다. 포스파다이에스테레이즈라는 효소가 사이클릭 GMP로 만들어버려서 이 프로세스를 막는다. 그렇죠? 사이클릭 GMP가 GMP로 바뀌어버리면 얘에 의해서 그럼 더 이상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가 활성이 안 될 테고 BASP가 포스포리레이션이 안 될 테고 그럼 혈관 확장이 안 되니까 원하는 바이아그라의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포스포다이에스테레이즈가 사이클릭 GMP를 GMP로 바꿔서 with 프로세스, 혈관 확장 프로세스를 막는데 나 바이아그라는 포스포다이에스테레이즈를 억제해서 혈관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이게 3장의 마지막 내용, 우리 8장 신호 전달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